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역시 슬러비디오. 자, 개체군입니다. 개체군 이번 시간에 역시 이제 생태계 환경에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이라 하면 수능에서 다 자주 나오기도 하고 또 어렵게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번 시간에도 역시 도입 명언이 있어야겠죠. 이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주변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정말 야, 니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무조건 앞만 봐! 라고 합니다.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요? 너무 수험 생활들이 좀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요. 한 템포 좀 늦추면서 지금 마치 여러분들이 교실이 아닌 이 경쟁이 치열한 교실이 아닌 대자연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나무 속에서 막 깨꼬리 소리 나고 막 이런 거, 그 어머니나 선생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 대자연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심적인 그런 정신적인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생활을 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소하지만 주변 것들을 하나씩 한번 돌아보면서 수험생활이라는 그런 그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좀 극복해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자연이 생태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이냐? 자, 개체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존 곡선을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그래프죠. 요걸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 작용을 챙겨야 됩니다. 물론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더순리사 경분 공기보에서 더순리사가 되겠죠.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이 개체군에서 챙겨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개체군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 동일한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지역에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은 시간대에 있는 시공이 일치하는 거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 있는 동일한 종들이에요. 한 가지 종이에요. 같은 종들, 한 가지 종들. 개체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요, 개체군의 밀도를 또 알아야 돼요. 밀도. 자, 개체군의 밀도는 뭐냐면 이 정의대로 해주세요. 정의대로. 일정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정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에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정도니까 개체수. 이것을 개체군의 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개체군의 밀도 하면은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그러면 밀도에 영향 줄 수 있는 건 뭐냐?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 줄 수 있는 건 바로 면적 아니면 개체수죠. 면적이 줄어들었어. 개체수는 그대로인데 인간이 막 공사하고 개발함에 따라서 면적이 줄어들었어. 그럼 면적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밀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개체수 그대로면. 자, 그런데 면적을 일정하게 놓고요. 면적은 그대로인데 개체수가 변함으로써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감소하는 케이스가 있죠. 자, 증가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자, 면적이 일정하다 그런 가정하에요. 면적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떨 때 개체수가 증가하느냐? 이사 오면 돼.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거야. 이 개체군이 있어요. 이 면적에 애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요 녀석들. 근데 다른 지역, 야, 여기 물 좋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는 거야. 야, 물 좋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야. 이입. 또는, 응애예요! 하면서 이제 막 태어나는 거야. 요런 것들이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시키는 요인은 뭐냐면, 면적은 일정하다라는 전제하에, 야, 여기 물, 아유, 다른 데로 가자! 별로 안 좋네! 그러면서 이사 가는 거죠. 이번엔 이사 가는,
그리고 으악 죽는 거죠. 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이출 또는 사망인 경우가 여기에 있는 개체수가 감소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개체군의 정의부터 출발해서 개체군의 밀도까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밀도는 면적분의 일정한 면적에 있는 개체수를 의미하고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은 이입과 출생.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는 요인은 나가거나 죽거나. 됐죠? 나가거나 or 죽거나 하면은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곡선이 바로 생장곡선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해요. 생장곡선. 자, 무지하게 중요한 이 생장곡선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X축이 뭐냐? X축은 바로 시간입니다. 잠깐. 시간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시간아. 잘 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은 뭐냐? 생장곡선이니까요. 개체군의 생장. 개체군이 마치 생물처럼 생장한다. 무럭무럭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입니다. 개체수가 Y축 값이에요. 다시요. 생장곡선은 뭐예요? X축 시간, Y축 개체수. 다시 시간에 따른 개체수. 시간에 따른 개체수. 생장곡선입니다. 이론적으로 정말 이상적인 거죠. Almost paradise. 와우, 서프라이즈. 완전 천국이야. 이런 곳에서 생물들이 있다면 완전 go to sky.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좋습니다. 쭈악.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야. J자형으로 이상적인 이론적인 생장곡선이 됩니다. 이론적인 생장곡선은 J자형이야. 쫙. 됐죠? 소위 말해서 이제 넓은 면적에서 먹이도 풍부하고 적들도 없어. 하늘이 내려준 적. heaven enemy. 맞나? 천적도 없고요. 포식자 천적도 없고 하여간에 방해될 게 없어. 그러면 이런 이론적인 생장곡선이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 좋습니다. 이게 S자형 곡선이 되려면 이게 S가 돼야 되는데 이 S라인 그리기가 어렵네. S라인이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S라인이 잘 안 나와. 이게 어떻게 S자야, 이게. 좋습니다. S자형이 나옵니다. 자, S. 이게 이론적인 생장곡선이 아니라 실제 생장곡선입니다. 이론적인 생장곡선은 J자형이고요. 실제 생장곡선은 이렇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나타나죠?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주변 환경 때문이야. 환경이 반항을 해.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환경 저항. 이론적인 생장곡선과 실제 생장곡선 사이의 차이는 환경 저항인데요. 이 환경 저항 때문에 이런 S자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환경 저항이 없으면요. 그렇죠. 이론적인 생장곡선이 되는 거예요. 환경 저항이 없으면 이론적인 생장곡선이 되는 거예요. Go to sky! 올라가는 건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환경 저항이 뭐야? 공간이 부족해. 공간이 점점 무한대 공간이 아니잖아. 공간이 부족하고 먹이도 부족해. 내 거야. 내놔 일로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먹이 가지고 싸우죠. 이거 누구 똥이야? 노폐물 쌓이죠. 병이 돌죠. 전염병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같은 적에 있다 보면은 막 근친 교배를 통한 열성 유전자가 유전되겠죠. 평질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또 포식자가 나타나겠죠. 등. 그 모든 것이 다 환경 저항이 되는 겁니다. 개체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막 경쟁이 심해져. 여러분들은 동종들 사이에서 경쟁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개체군이 동종들의 모임인데 같은 종들 사이에서 경쟁 안 합니까? 아, 천만에요. 경쟁합니다. 같은 종들도 경쟁해요. 예, 여러분들 사이에서 정말 경쟁을 하는데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라고. 친구들 버리지 말고 친구들도 좀 생각하면서 경쟁만 하지 마시란 얘기지. 예? 자, 우리들이 경쟁을 하는데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게 터순이사예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잠깐만. 어쨌든 같은 종들도 경쟁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경쟁들 때문에 이렇게 실제 생장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 생장률이라든가 생장 속도라는 게 있어요. 생장률 또는 생장 속도가 있어요. 자, 속도나 률이라는 거, 비율 이런 거 나오면요.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기울기. 알겠죠? 기울기. 즉 여기서의 길기가 뭐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증가한 개체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장 속도가 계속 증가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점점 증가하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울기입니다. 생장률이나 생장 속도 물으면은 생장률, 생장 속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서 이렇게 된다. 기울기가 완전 제로 됐으니까 이제 제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도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대값 개체수에 그 지역 내에서 그 집단 그 개체국 내에서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아. 최대값. 이 최대값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바로 환경 수용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자연의 한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환경 수용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 수용력. 됐죠? 환경 수용력. 만약에 환경 수용력이 커졌다 라고 하면은 환경장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환경 수용력이 커지게 된 거고요. 됐죠? 이런 경우. 만약에 환경 수용력이 작아졌다 그러면은 환경저항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환경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개체수가 적어진 이유는 먹이가 부족하다든가 포식자가 증가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환경저항이 증가한 경우. 그다음에 반면에 개체수가 증가하면 환경저항이 감소한 경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자, 일정하게 가다가 증감 이렇게 됐어요. 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일정하게 가다가 증감 됐습니다. 증감.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요 구간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요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요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예?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다시 이게 뭐 대체로 그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요게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증가하고 있죠.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빨간색이 요 연두색보다 더 크죠. 맞아요? 예. 그럼 빨간색이 바로 뭐냐면, 그쵸? 출생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출생률. 그다음에 연두색은 사망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률.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생률과 사망률. 즉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을 때는 개체수의 변화가 없다. 그죠? 뭐 1000마리당 한 마리가 태어나고 한 마리가 죽었으니까 변화가 없을 테고, 반면에 출생률이 크고 사망률이 작아. 태어나는 녀석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론 경향성이 좀 약간 뭐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제가 그냥 딱딱딱 부러지게 그랬지만 어쨌든 증가하는 구간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반면에 여기는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더 큽니다.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A 구간, B 구간, C 구간에서의 이 개체수의 변동에 영향을 준 건 출생률과 사망률이다. 자 그럼 이런 출생률과 사망률에 영향 주는 건 당연히 환경 저항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죠? 환경 저항에 의해서 많이 죽거나 또는 많이 태어나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에는 자, 무엇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 가지고 개체군의 생장 곡선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앞으로 future야. 미래에 future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앞으로의 개체군을 예측하는 거야. 증가할 것이다.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다. 또는 그대로일 것이다. 또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체수가 증가하는 이유, 증가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현재의 이 개체군의 연령 분포를 조사했더니 이래. 개체군의 나이에 따른 연령 분포야. 여기가 제일 나이 많고요. 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잘 보세요. 크게 세 가지 층으로서 가운데 층이 생식 연령층이에요.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식 연령층. 그 다음에 요거는 생식 후 연령층. 예, 어르신들 생식 후 연령층. 그 다음에 여기는 생식 연령층. 우리들 합제도킹 해서 애 나올 수 있는 생식 연령층. 요거는 생식 전 연령층. 어린이들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이 개체군의 집단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연령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이 개체군을 조사해 봤더니 애들이 많아. 애드립이 내가 많은데 그런 애들이 많아. 생식 전 연령층이 많아. 그럼 앞으로 얘네들이 이제 생식 연령층이 되면서 합제도킹 하면서 응애 하면 애를 많이 낳을 거냐. 그럼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할 거라 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발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은 연령 분포를 발전형. 빠뜨그러나 요러한 연령 분포가 있어요. 요런 연령 분포. 즉 생식 후 연령층 이만큼. 그 다음에 생식 연령층 이만큼. 생식 전 연령층 이만큼. 그러니까 생식 연령층과 생식 가능한 지금 현재 애를 낳을 수 있는 생식 연령층과 생식을 앞으로 해올 생식 전 연령층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체수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안정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연령 분포를 안정형. 됐어요? 그럼 개체수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줄어드는 걸 예측했을 때 연령 분포는요.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생식 후 연령층, 생식 연령층, 생식 전 연령층. 하면서 생식 전 연령층이 적어. 현재 지금 right now 생식하는 이 연령층보다 앞으로 자라오는 어린이들, 생식기에 동참할 녀석들이 더 적어. 그러니까 앞으로 개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게 쇠퇴형이죠. 쇠퇴형. 예, 안타까운 우리 사회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지금 너무 적은 자녀들을 낳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결혼도 좀 늦춰지고 있고 또 잘 아기도 안 낳고 있고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요. 벌써 여기다 그러면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든 분발해야 됩니다. 개체군 우리 개체군들을 일정하게는 또 유지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팍 넣으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교재 156페이지에 괄호 3번에 개체군의 연령 분포로 나왔습니다. 개체군의 연령 분포로.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역시 개체군의 연령 분포. 이게 X축이 계속 시간이고 Y축은 개체수입니다. X축 시간이고 Y축은 개체수예요. 자, 거기에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자, 역시 X축은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유, 또 혼나겠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가로질러서 와! 쭉 와가지고는 너 누구야? 토끼! 증검! 이렇게 되네. 너 누구라고? 토끼! 네, 이게 토끼. 자, 이 개체군, 토끼 개체군, 눈신 토끼 개체군의 증감이 수십 년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네. X축 수십 년. 와우, 서프라이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증감. 왠지 왜 이렇게 증감되지? 하고 했더니 누가 또 그 지역에서 증감되고 있냐면 와우. 이게 누구냐면 스라소니. 좋아. 여기까지 딱 끊을게. 까뜨. 여기서 딱 끊어볼게. 까뜨.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요게 증가하니까 여기 피식자네요. 먹히는 자, 피식자, 눈신 토끼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증가네.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포식자도 증가네. 포식자. 이게 스라손이에요. 그죠? 스라손. 자, 근데 그 다음 장면을 잠깐 보실래요? 그 다음 장면 좀 봐주실래요? 둘 다 증가한 다음에 누가 감소하고 있어? 그치? 피식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포식자는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다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를 X축을 포식자라고 하고요. Y축을 피식자라고 해볼게요. 즉 얘는 스라소니, 얘는 눈신 토끼. 자, 하면요. 지금 요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이라고 하면 A 구간에서는 둘 다 증가하고 있죠. 둘 다 증가하니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둘 다 증가하면 포식자도 증가하고 피식자도 증가하는 거죠. 얘도 증가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명심하세요. 둘 다 증가 다음에는 반드시 피식자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식자는 증가하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포식자는 증가합니다. 포식자는 증가하고 피식자는 감소. 증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A 구간 둘 다 증가. 그 다음에 둘 다 증가 다음에 뭐라고? 반드시 피식자는 감소하고 포식자 증가. 피식자 감소, 포식자 증가. 피식자죠? 피식자가 감소하고 포식자는 증가. 이쪽으로. 다시 포식자는 증가하고 피식자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B 구간. 그 다음에 C 구간 있죠? C 구간. 둘 다 감소 장면이 나옵니다. 둘 다 감소. 됐죠? 여긴 둘 다 감소가 있어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둘 다 감소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둘 다 감소다 하면은요. 피식자든 포식자든 둘 다 감소한 다음에는 포식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는 증가하게 돼요. 포식자 감소, 피식자 증가. 다시 둘 다 감소 다음에는요. 여기요. 보이시나요? 둘 다 감소 다음에는 반드시 포식자는 계속 감소하면서 피식자는 반등치고 올라가는 거야.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자기를 먹는 녀석이 감소하니까 피식자는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포식자는 감소하고 피식자는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 구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D 구간. 됐습니까? 그래서 포식과 피식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숙제인데요. 이건 X축을 P식자라고 하시고요. Y축을 포식자라고 해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방향이 또 반대가 됩니다. 알겠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려보세요. 꼭. 알겠죠? X축, Y축 바꿔서. 됐죠? 이거는 뭐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의 장주기적 변동, 개체군의 장주기적 변동인데, 자, 지금처럼 증감 눈신토끼가 증감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눈신토끼의 증감 이유는 환경저항 변화인데, 어떤 환경저항? 그쵸. 눈신토끼에 있어서는 환경저항이 바로 포식자의 증감이 바로 환경저항의 증감이 되는 거예요. 포식자가 증가하면 환경저항이 커지는 거고, 그죠? 환경저항이 커지는 거고, 포식자가 증가하면 환경저항이 커지니까 줄어드는 거고, 다시 포식자가 감소하면 환경저항이 줄어드니까 다시 증가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스라소니한테는, 야, 스라소니 너 왜 이렇게 증감 되니? 왜지? 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스라소니가 새드하기 앤서하기를 토끼 증감, because 토끼 증감, 예, 먹이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바로 환경저항. 스라소니의 증감의 이유는 뭐냐면 먹이가 많으냐 적으냐예요. 먹이가 많아지면, 그죠? 토끼가 많아지면 먹이가 풍부하니까 환경저항이 줄어들어서 포식자가 증가해. 하지만 다시 먹이가 줄어들면 다시 환경저항이 커지니까 이렇게 다시 스라소니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스라소니도 증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바로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개념, 기본 그래프로 설명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랬더니 이 눈신토끼가 진짜 지근지근해서 못 살겠다. 너 그만 좀 증감해. 진짜 니 자꾸 이럴래? 하면서 너무나 싫은 나머지, 누가 싫어? 스라소니 싫지. 맨날 쫓아다니까. 에라 모르겠다. 풍덩 하고 이제 물로 빠져들어가서는 말이 됐어. 눈신토끼가 말이 됐어.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stone horse, 돌말이 됐네. stone horse, 돌말이 됐네. 자, 돌말이 됩니다. 자, 돌말. 여러분들, 돌말이 스톤 호스가 아닙니다. 이건 규조리라고 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예.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돌말이 이제 되는 거야.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에요. 돌말. 식물성 플랑크톤의 주기적 변동. 증감. 아이 좋다. 증감 좋습니다. 이게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이 돼. 자,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1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건 1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단주기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자, 이 그래프는 돌말 개체군의 단주기적 변동이에요. 좀 전에 배웠던 거는 장주기적 변동이고요. 여기는 단주기적 변동. 그래서 이번엔 돌말 개체군의 증감 이게 왜 일어나느냐? 증감 돌말 개체군이 증감 왜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계절부터 알아볼까요? 돌말 개체군이 적은 계절은 어떤 계절? 돌말 개체군이 이렇게 많은 계절은 어떤 계절? 돌말 개체군 이 계절은 여러분들이 그 추나추동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추나추동이라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치 봄이 시작이고 겨울이 끝나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잖아요. 에?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겨울이에요. 동자, 겨울 동자. 여기가 봄이에요, 봄. 하추, 동춘, 하추, 동춘, 하추. 앞으로는 추나 추동만 쓰는 그런 세상보다는 동춘, 하추 하자. 동춘, 하추. 겨울, 봄, 여름, 가을. 갑자기 추어탕이 먹고 싶네. 자, 동춘, 하추. 겨울이 한 해의 시작?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이 정말 새로워지네.
야, 이번 겨울에 뭔가 시작하자. 와우, 서프라이즈. 어차피 1월 달부터는 시작이라는 것도 있지만 12월 달부터 시작하죠. 아니 11월? 좋아. 12월. 수능 끝나고 또 수능을 준비해? 왜 그래? 자, 동춘하추. 자, 왜 겨울, 왜 봄, 왜 여름, 왜 가을이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로는 없고 여러분들 이 자료를 딱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돌말 개체군의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돌말 개체군의 계절적 변동. 바로 얘는 누구라고요? 식물성 플랑크톤. 물속에 바다나 연못, 강에서의 생산자, 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규조류라고도 합니다. 규조류의 개체군의 계절적 변동. 다른 말로 단주기적 변동. 1년이죠. 1년. 동춘하추. 동춘하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춘하추 기억하시고요. 물론 수능에서는 여기서부터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 지우고 여기서부터 낼 수 있고 또는 여름부터 낼 수 있습니다. 여름부터 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알겠어요? 정직하게 내지 않아요. 겨울 동춘하추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연장해가지고 여름, 가을, 그 다음에 겨울, 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 가을, 겨울, 봄 하추 동추 동춘 어렵네. 다른 걸로 바꾸니까 하추 동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이죠. 본질. 여러분들이 본질을 아는 순간 겁날 게 없어. 어떻게든 나와봐라. 에? 어떻게든 나와봐. 겁날 게 있나? 겁날 게 하나도 없지. 그런 자신감 갖고 수험장에 들어가야 돼.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나밖에 없다 이거지. 예. 좋습니다. 동춘하추. 네. 제가 또 주장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탕 과목도 물화생지 아닙니다. 물화생지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물화지. 여러분들 열심히 생물화지 외치고 다니세요. 동춘하추 생물화지. 오케이, 좋습니다. 영양염료가 뭘까요? 영양염료. 자, 여기 영양염료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영양염료. 자, 영양염료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생활하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생활하수가 뭐죠? 반대말이 생활고수인가요? 죄송합니다. 생활하수, 하수야. 자, 생활하수는요, 바로 각종 유기물들을 버리는 겁니다. 유기물. 생활하수에는 유기물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밥 찌꺼기, 음식 찌꺼기라든가 아니면은 가축 분뇨, 사람의 분뇨. 그러니까 유기물에는 당연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원소, 이루고 있는 공통적인 원소는 CHO입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핵산에는 N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핵산만 들어있는 건 P가 들어있죠. 알죠? CHON, P가 들어있는 건 핵산. CHON, S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 단백질. 자, 이런 게 유기물인데 얘네들 강물에 버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강물에서 누가 좋아하냐면 분해자가 좋아합니다. 분해자. 분해한다! 와우, 신난다! 으이그 분해! 처음에 이제 산소 많을 땐 호기성 세균, 산소 세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떨어지면 혐기성 세균, 뭐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해서 이 세균들 또는 곰팡이들이 열심히 분해를 합니다. 자, 유기물들이 이제 강물에다 막 버리면은요, 강물에 유기물들 다량으로 버리게 되면 이 분해자들이 열심히 분해를 해요. 열심히 분해해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얘는 어차피 CO2하고 H2가 되겠죠. CO2하고 H2는 어차피 CO2는 공기 중에 나가면 되고 H2는 물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질소와 인 이 화합물들이에요. 자, 유기물이 분해자에서 무기물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무기물이 돼요. 그래서 무기물의 CO2하고 H2는 뭐 크게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CO2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게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얘네들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있어. 단백질이나 핵산이 분해돼서 나온 N, 즉 NO3- 질산이온, NH4+ 암모늄이온, and 핵산이 분해되면서 나온 인산이온, PO4 3-. 요것들이 말입니다. 요것들이 무기물이면서 염류를 띠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무기 영양 염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기 염류 염이에요. 자, 무기 염류인데 얘네들이 또 누구의 재료가 되냐면 무기물이 있어야지 누가 생산자가 생산을 합니다. 유기물을 생산해요. 아니 물속의 생산자 누구야? 물속의 생산자. 그쵸?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죠, 조류. 얘네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을 합니다. 유기물을 생산해요. 즉 탄수화물 생산하죠. 단백질 생산하죠. 지방, 핵산, 탄단지, 핵. 얘네들 이 유기물을 누가 생산해? 생산자가 생산하는 거예요. 식물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에 공통적으로 있는 CH5는 당연히 공기 중에 있는 CO2라든가 물속에 있는 물을 쪽쪽 빨아들여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아니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N하고 P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N하고 P가 있어야지 식물이 단백질, 즉 효소 같은 거 만들어서 물질 대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핵산 만들어서 DNA, RNA, 세포 분열도 하고 막 등등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자는 종속이 아니라 독립 영양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독립 영양 생명체예요.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소비자하고 분해자는 종속 영양 생명체예요. 종속 영양. 반드시 유기물을 섭취해야 돼요. 우리 소비자나 또는 분해자 같은 녀석들은 종속 영양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독립 영양이기 때문에 얘네들 스스로 얘네들을 만들려면 요거 필요하려면 요거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들어 살려면 요게 필요해. 요 성분. 그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물속에 있는 또는 토양 속에 있는 얘네들. 그러니까 물에다가 지금 생활하수를 버렸어. 우와 무지하게 버렸어. 유기물이 다량 유입됐어. 그럼 분해자가 우와 시단다 산소 다 쓰면 얘네들도 번식해. 혐기성 세균 번식하면 냄새 무지하게 나지. 예? 그럼 썩어버려. 그러면서 이제 무기 영양염류 무지하게 많아져. 얘가 얘네들이 식물에게는 영양 덩어리야. 그래서 영양분이 되는데 너무 풍부해져. 그렇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 부영양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영양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영양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부영양화의 원인이 뭐라고? 다량의 유기물의 유입이야. 아시겠어요? 다량의 유기물이 유입되면 하천이 부영양화가 일어나. 즉 얘네들이 많아져.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인산이온 얘네들이 많아져. 그러면 식물들은 신나. 식물성 플랑크톤, 즉 조류들이 신나. 와 신난다! 근데 얘네들이 지나치게 많아져. 녹색 조류가 많아지면 녹조 현상, 적색 조류가 많아지면 적조 현상. 얘네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거 만들어라고.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천에서의 유기물, 그 오염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나중에 자정작용에 의해서 또 해소되고 없어지고 이제 하는 과정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녹조 현상, 적조 현상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녹조나 적조의 원인은 뭐라고요? 부영양화. 부영양화의 원인은 뭐라고요? 유기물의 다량 유입. 됐어요? 이런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로 이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바로 저걸 이해하시면 되지. 동춘하추 영양염류 지금 말하는 거 누구예요? NH4+, NO3-, PO4 3-,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인산 이온 등이 풍부해. 겨울에는. 겨울에는 돌말이 적으니까 풍부해. 근데 왜 지금 돌말이 겨울에 적냐? 겨울에 돌말이 적은 이유가 수온과 빛의 세기가 낮아. 빛의 세기가 적고 겨울에 당연히 햇볕 짧게 비추잖아요. 그 수온도 낮잖아. 마트 그러나 봄이 되니까 우와 신난다 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 뭐 적조, 녹조 이런 녹조 현상 같은 거. 이 돌말 계층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치? 빛의 세기와 이게 세지고 수온도 적정 수온으로 올라가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물질 대사 활발해지는 거지.
광합성도 활발해지고 광합성 물질에서 활발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영양염 많으니까 겨우 내내 쌓였던 영양염류 많으니까. 그런데 돌말이 증가하니까 영양염류가 우와 하면서 줄어들어. 그래서 영양염류가 적어지니까 다시 돌말도 줄어들게 돼. 그래서 여름에는 영양염류가 적기 때문에 돌말 개체수가 많지 않아. 영양염류가 적기 때문에 돌말 개체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빛의 세기가 약하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돌말 개체군의 생장에 제한이 가해지는 거고, 여름에는 영양염류가 적기 때문에 개체군의 생장에 제한이 가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뭐 가을 초반에, 늦여름에서 가을 초반에는 뭐 살짝 영양염류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돌말이 살짝 쿵 증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돌말 개체군은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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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였던 것이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생존곡선 들어갑니다. 생존곡선. 생존곡선은요, 크게, 먼저 X축이 뭐냐면 상대 연령이에요. 나이입니다. 상대적인 나이. 0세에서 100세로 나누는 거야. 모든 생물들을 다. 하루살이조차도 0세에서 100세. 상대값이니까. 100, 여기 100 됐죠? 그다음에 여기도 100. 여기는 뭐냐? 여기는 생존 개체 수예요. 얼마나 살아남느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있어. 일형, 그다음에 이런 스타일이 있어. 2형, 그다음에 이런 스타일이 있어. 3형.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1형을 이제 사람형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바로 이런 형태거든요. 대형 포유류, 코끼리라든가 뭐 사자라든가 이런 대형 포유류들이 자기 수명을 다 하고 죽어요. 물론 낳는 개체수는 적습니다. 적게 나와서 보호해서 생리적 수명을 다 하고 죽는 경우. 맞다. 그러나 나이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나이대별로 일정하게 죽어나가요. 사망률이 일정하다. 그렇죠? 연령대별로 사망률이 일정해. 뭐 이제 히드라형 또는 다람쥐 같은 경우도 이래요. 다람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형은 사망률이 초반에 중반까지 났다가 말기에 굉장히 많은 높은 사망률, 자기 생리적 수명을 다 하고 죽는 거고요. 히드라형은 일정한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맞다. 그러나 초반에 엄청나게 초기에 사망률이 높은 게 있어요. 어린 개체에서 많이 잡아먹혀. 알, 와우, 명란젓, 알탕, 와우, 서프라이즈, 치어, 물고기들이 주로 어류들, 굴형, 어패류들이라든가 물고기들, 어류들 뭐 이런 경우죠. 그죠? 네. 물론 또 때에 따라서 이제 특정 조건에 있을 때, 특정 상황에 있을 때는 또 이렇게도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 씨앗이 처음에 다 쭉 싹을 못 터. 여러분들이 사과를 먹고 사과씨를 심나? 아니잖아. 사과나무가 번식을 하려면 사과를 먹고 그 안에 있는 씨를 뿌려줘야지 번식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사과를 먹고 그냥 사과 씨까지 먹어? 하긴 포도 씨까지 먹고 수박 씨까지 먹으면 수박은 어떻게 번식을 해? 그러면 거의 초반에 그냥 씨앗들이 다 일부만 이렇게 심어서 어쨌든 자라는 나무는 끝까지 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여기에다 속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돼. 곤충 같은 경우도 뭐 꼭 이거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더 많이 가깝죠. 알을 많이 나눴지만 실제로 이제 성체가 되는 건 얼마 안 되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특정한 형태, 딱 이거다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기 가깝고 여기 가깝고 여기 가깝다. 요 사이에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사이에도 올 수 있고 또 변태를 하는 변태 있잖아. 번데기 시절, 애벌레 시절, 성충 그런 경우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그래프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번데기가 되면 많이 안 잡혀 먹다가 성충이 되면 또 많이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1형, 2형, 3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그것이 생존 곡선. 우리들의 교재 156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탐법불을 좀 확인해 주세요. 빨리. 탐구 포인트 플러스. 탐구 포인트 플러스에서 A가 이건데요. 사람형, 1형. 사망률이 마지막에 높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상대 연령에 따른 사망률이에요. 상대 연령에 따른 사망률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프 A. 그 다음에 B는요. 니은 2번 히드라형 2형. 요건 일정하니까 사망률이 이렇죠. 네. 그 다음에 C형은 굴형입니다. 3형이라고 해서 굴형인데 요건 초반에 사망률이 높으니까 사망률이 높다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그래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A, B, C가 각각 무엇인지를 꼭 찾아야 됩니다. 예, 명심하시고. 자, 라스트 내용은 뭐냐면요. 3번입니다. 이제 본문의 3번.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입니다. 어디 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에요. 어디 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됐죠?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그러기 전에 이제 뭐 빔으로 한번 준비했던 거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눈쓰인 토끼와 스라소니 뭐 또는 사슴과 늑대 뭐 이런 거 장주기적 변동입니다. 자, 빔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여줘야죠 당연히. 그리고 라스트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 읊어보세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터순, 리사, 터순, 리사. I say 터순, you say 리사. 터순, 리사, 터순, 리사, 리사, 리사. 자, 그래서 타, 순, 리, 사. 사라져. 주주주. 타, 순, 리, 사. 좋습니다. 더 순리사. 이게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인데요. 개체군 같은 경우는 동일한 종들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생태적 지위가 겹치거든요. 생태적 지위라는 게 겹칩니다. 생태적 지위가 뭐죠?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얘기합니다. 자, 생태적 지위라는 게 뭐냐면요. 생태계 내에서의 위치인데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먹이를 먹느냐. 자, 어떤 공간, 숲이냐, 초원이냐, 아니면 물속이냐. 어떤 먹이를 먹느냐. 초식이냐, 1차 소비자냐, 2차 소비자냐. 자, 그래서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가 겹쳐요. 같은 종이니까. 그러면 생태적 지위가 겹침에 따라서, 즉 같은 공간에서 같은 먹이를 먹다 보니까 경쟁이 일어나는데, 경쟁을 하게 됐을 때 얘네들이 공멸을 해. 다 같이 죽을 수 있어. 그걸 막아야겠죠. 왜냐하면 종은 계속해서 영속성을 갖고 계속 이어나가야 돼. 사람, 인류는 계속해서 후대에도 이어져야 되는 거고, 토끼들도 토끼다! 토끼자!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4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텃세입니다. 텃세 또는 세력권이라고도 그래요. 텃세, 세력권. 그 다음에 순위제, 그 다음에 리더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 4가지가 개체군 내에서, 즉 동일한 종들 사이에서, 같은 종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강물에서 은어가 삽니다. 여기 은어 한 마리, 여기 은어, 여기 비속어, 여기 은어. 자,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이 은어들이, 비속어, 은어, 잘 쓰면 안 되죠. 자, 얘네들이 이렇게 일정한 영역권 안에서 지금 여기 넘어오지 마! 얼마나 평화로워. 넘어왔다가는 서로 경쟁을 해서 치열해져. 근데 이렇게 텃세나 세력권을 나타내니까 그 안에 있는 배우자나 아니면 먹이들. 먹이 먹으면 돼.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멀리 가면 에너지가 소모돼. 여기도 먹이가 많은데 뭐하러 여기 넘어가가지고 쟤네들 것까지 먹어. 그냥 여기 평화롭게 여기서 그냥 힘 안 들게 여기서 먹으면 되지. 저기까지 가서 먹고 올 필요 없잖아. 먹이도 여기도 있는데 저기까지 먹이 먹고 오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정한 개체수가 유지될 수 있는 아주 타당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텃세, 세력권. 순위제는요,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이런 3순위, 4순위, 이렇게 순위를 차등화시켜서 정해놓는 겁니다.
닭에 쪼는 순위가 있어요. 닭. 먹이를 갖다 놓으면 이제 1순위부터 이제 쫙 차례로 먹으니까 경쟁을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큰 뿔 양이 있어요. 이 뿔 가지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내가 세지 그러면 내 배우자라든가 암컷들 들어와 또는 먹이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순위제. 리더제는요, 리더 한 마리에 나머지는 차등이 없어요. 늑대, 코끼리 집단, 기러기 집단, 리더 딱 있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나머지는 차등이 없어. 사회생활은요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일개미, 숙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 이런 식으로 딱 맡은 일만 하는 거야. 일개미가 나가서 싸우질 않아. 병정개미처럼. 병정개미가 일하지 않아. 병정개미가 옆에서 여왕개미한테 이러지 않아. 거기는 그런 게 없어. 막장이나 분리 이런 게 없어. 그냥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거야. 네, 사회생활. 그래서 그 예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텃세 세력권은 제가 은어 얘기했죠. 은어, 비속어, 은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시고기도 있는데 은어 땡그라미, 까치 땡그라미 있어요. 까치가 이제 날아다니고 저리 까! 까치가 깍깍거리는 건 저리 까! 그거는 지나가는 개한테 저리 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종인 까치한테 저리 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까치 동종들한테 외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가 한 발을 들고 이래서 우리 사람은 한 발 들고 안 넣는군요. 한 발 이렇게 딱 이게 다리가 안 들려. 왜 다리가 이거 다리가 안 들려. 흡자. 그래서 개가 이렇게 지나가다 다리를 들고 이렇게 전봇대다 이를 보게 되면은 그 행위가 동물들이 그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냄새를 풍기는 거야. 그 동물도 가끔 가다 냄새 맡잖아요. 여기 다른 놈 건가? 다른 놈 배설물 있나? 막 이렇게. 그래서 텃세나 세력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 녀석 저기다가 오줌 싸는 거. 이거 어디다 오줌 싸? 이러지 말고 텃세 세력권. 근데 집에다가도 집에서 키우네요. 이런 좀 집에서 텃세나 세력권을 야생의 기운이 남아 있군. 좋습니다. 그게 다 텃세 세력권입니다. 순위제는 닭에 쪼는 순위, 닭 땡그라미, 큰뿔 양 땡그라미 치시고요. 리더제는 얼룩말, 기러기, 원숭이, 늑대, 코끼리. 연상을 하세요. 딱 앞에 한 마리가 딱 서 있구나. 그리고 쫙 뒤에 있구나. 리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꿀벌과 개미를 연상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기 원래 나왔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군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빰빠라밤.